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박명희입니다. 저는 부천 시의원들이 연구단체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열린광장 시의원 연구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 참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더 두려운 것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 사회적 단절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할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더욱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들, 문화, 교육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분들, 디지털 소외계층분들, 이 분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2중, 3중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장애인 문화 예술은 안녕한가? 라는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부천문화재단, 통합예술나눔터,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비대면 생방송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 것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의견이 있으면 방송 중에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끝까지 경청하고 오늘 함께 참여해서 향후 조례 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광장 의원연구단체는 이문분, 김주삼, 박정산, 양정숙,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의원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기 뒷자리에 모두 오셨네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모두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후반기 재정문화위원장이 되신 송혜숙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임 위원장이셨던 김병전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부천시 담당자와 시의회 담당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금 시작해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후반기 신임 의장님인 이동현 의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을 하셔야 하는데 불참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박영대 통합예술인 나눔터 이사장님께서 개회사를 시작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통합예술 나눔터 이사장 박영대입니다. 몇 해 전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안녕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이 안녕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특별히 혹시나 저희가 특별히 안녕을 물어야 될 사람인데 묻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분들이 장애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사회와 만나고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화예술 활동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 문화예술 활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혹시 멈춘 것은 아닌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안녕을 이 시간에 묻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해결 방안이 찾아질 수 있도록 함께 끝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한 분 인사가 빠졌는데요. 우리 김성녀 운영위원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문화재단 송경련 대표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경련입니다. 오늘 이 부천문화 다양성 다달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과 또 부천시의회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통합예술남터 해인예술법 연구소 등 이 같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저에게 직접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막연한 차별이나 막연한 불공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여겨서 까마득하게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자 보다 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일상의 여러 부분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장애인 문화 복지와 관련된 것은 어쩌면 일상 속에서 늘 보지 못한 것처럼 여겨서 이번에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토론을 갖게 된 것, 이런 토론을 하게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제와 또 설문조사 그리고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첫 기조 발제는 부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민해총 부천지부장이신 고천성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민해총 부천지부장 고천성입니다. 저희가 한 15일 정도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사한 목적은 코로나19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할까 하는 의견 조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이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별도로 그 다음에 또 장애인 부모와 보호자들을 또 대상으로 설문조사 두 가지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은 대략 그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한 45명,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 보호자들은 한 55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제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약 5%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로는 대략 270만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인구 중에 그 선천적인 장애는 약 12%, 그리고 후천적 장애가 약 8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노인 인구가 되게 많고요. 65세 인구가 전체 장애인의 한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것들이 좀 되게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그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모습도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응답자의 이제 성별 분포를 보면 활동가의 84%,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보호자의 90%가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에 대한 아니면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 장애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또 생각을 또 계속 약자는 약자로 남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뭐 장애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남성 여성 비율이 이제 대략 한 60%에 한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략 남성분들 장애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그 돌봄을 책임지는 분들은 여성들이 더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의 이제 그 분포를 보면은 신체 장애가 약 대략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발달 장애는 약 9%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노인층들이 더 많아서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는 발달 장애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시청각 장애와 신체 장애가 27% 정도 됐고, 정신 장애가 12%, 시각 장애가 1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 조금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로 영향은 크게 다 많이 받았고요. 특히 장애인들은 더 많이 받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이 거의 44% 정도가 중단이 되었다고 했고 31%는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15%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약 10%는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거의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됐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일반 비장애인 가족의 소득 수준의 한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 운영이 전면 중단된 것들이 그런 것과 관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이 프로그램 중단되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 무력감이 가장 크고 재정 문제가 또 가장 컸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로는요.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뭐 비장애인 대상으로 일반 학교라든지 모든 데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되게 활성화되고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한테는 크게 그 효과가 떨어진 걸로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 여기에서 그 획일화되고 표준화되고 객관화 시키면서 이런 차별들이 더 그 교육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장애인들에 대한 고려가 그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안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피해라든지 아니면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걸 더 느꼈던 거는 활동가들보다는 오히려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그 보호자들이 더 느꼈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설문조사 결과 부모님들이나 활동가들이 말한 것 중에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율성과 그 사업비의 확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조사 결과 이제 돌봄에 대한 그 남녀 차별이 훨씬 더 심했었고요. 장애인들 자체에서도 남녀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공리적 관점이 더 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는 그 소수가 받는 피해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지정부는 장애인을 구성원이 아니라 돌보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느꼈습니다. 장애인도 구성원이고 그래서 뭐 배려, 복지, 혜택 이런 말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 사람들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그 관점이
지금 편협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구성원으로 봐야 되고, 예. 그 학습과 문화예술 활동에서 자율성을 얼마나 두고 있는가. 사실 그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서류만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학습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천성 경기민예통 부천지부장님의 실태조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인 소장님으로부터 기조 발제가 있는데요. 박정인 소장님은 해인예술법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여론집중도조사 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해 주실 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권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 라는 주제이고요. 장애인 문화예술은 안녕한가라는 내용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조사한 현황과 이후 정책 대안까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정인 소장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 민예총에서 장애인 당사자 예술인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회와 부천문화재단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관심을 보여준 부분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 하천의 두륜산에 가면 이 홍만종 씨가 쓴 순오지에 보면 털이 덮여있는 신선이 살고 있다 이런 예전에 민담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서양에서는 늑대인간이 살고 있다라고 해서 늑대인간은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 산 위에서 숨어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사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털이 많이 나는 특별한 이런 사람들은 탈모제라고 하는 의학적 치료 방법이 생겨나면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이 장애조차도 하나의 아이덴티티에 불과하고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참여와 통합 그리고 차별과 비차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접근성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세 가지 원칙에 결국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에서는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총 30조 조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일정하게 엘리트 위주로 일반 시민들이 억압받고 강제로 전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참여와 통합 그리고 차별과 비차별 접근성과 관련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난민이라든지 여성 수없이 많은 유엔에서 계속된 어떤 접근 지침들을 내놓았는데 2008년에는 비로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겨나면서 차별금지법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특별법을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가 있은 이후에도 참여와 통합 그리고 차별과 비차별 접근성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전혀 이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스템의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의논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불가침,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평등권을 가지고 더 나아가 행복 추구권을 가집니다. 즉 이 세 가지 권리를 우리 대한민국 기본권에서는 천부적 인권이라고 하고 자유평등 행복추구권은 그 누구도 불가침의 영역에 있습니다. 각 국가가 이러한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국민들과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치적 참여를 통해 일정한 권리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권리가 바로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문화적 기본권 이런 청구권적인 기초입니다. 즉 물론 국가가 직접 다가와서 국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적합한 정책을 제안해 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장애인의 어떤 문화예술 현재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양방향 같은 정책 방향이라고 볼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일반인의 어떤 학문예술의 자유, 즉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에 나오는 학문예술의 자유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또 신체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접근을 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근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향유권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자가 되거나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배우는 자가 되는 경우 또 문화예술을 직접 향유하는 주체가 되고 또 직업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에 모든 경우에 차별과 비차별 또한 참여와 통합, 접근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선언이 있기 이전인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때 장애인들을 안락사시키는 틱보 계획을 통해서 3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임신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장애인 가족들에게 불임시술을 시켰고 1940년과 41년에만 7만 명 이상의 정신장애인들을 강제 안락사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48년에 12월 10일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장애인일 경우에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바로 어떤 역사적인 반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1966년에 국제인권규약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75년 12월 9일에 장애인인권선언을 통해 유엔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할 필요성, 또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할 필요성,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2005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국내에도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법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와 차별은 장애를 이해하는 어떤 정도에 따른 것인데 장애라고 했습니다만 불편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이때 차별은 크게 장애인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즉 원인,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그 결과의 불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다섯 번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차별을 하는 경우. 여섯 번째, 또 장애인의 여러 가지 보조 대상으로서 보조경과 보조기구 등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속합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도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을 활용하는 능력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가르쳐줘야 될 것을 여러 번 가르쳐주고 더 많이 배려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 2조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보호 대상을 곡해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제장애분류에서는 심신의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함으로 정의한 이래 질병이 생겨나서 일정한 손상과 능력장애를 가지고 오면 사회적 불리함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경우가 다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 이후 교사와 장애 부모들이 이제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들의 통합 요구를 요구하면서 장애 아동의 격리 교육인 현행 특수교육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시작되었고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출입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들이 사라지고 취업 기회가 확대되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목숨값으로서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애인을 학교에 출석하거나 동료 집단과 교실에 간순히 함께 앉아있는 것을 넘어서 정보와 교재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일반인 위주로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도 총 30조로 되어 있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총 30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24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참여와 통합입니다. 즉 참여와 통합의 방법은 통합을 하는 당사자를 비장애인으로 둘 것인지 장애인으로 둘 것인지 이런 것은 연례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대방 존중에 대한 어떤 부분과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개발 극대화 그리고 효과적인 어떤 참여 증진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세 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제도를 프로그램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세 번째는 장애인 개별적인 어떤 사례로서 합리적인 편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네 번째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사회의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쳐야 된다라고 이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 구성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자, 대체문화, 대체문자, 보완대체의 의사소통 방식, 수단 형태, 보행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 집단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하고 청각장애인의 수어와 시각장애인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특별교육을 만들어낼 것을 보장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구체적으로 교육권으로 구성되었는데 바로 교육기본법 18조에서 장애인 배려를 명명하였기 때문입니다. 1979년 1월에 시행된 특수교육진흥법은 2007년에 이어서 2008년에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시행되면서 앞서 폐지되고 원천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서 개별화 교육을 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입학을 거부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을 이루어지면 안 되고 교내 활동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풍은 못 간다 이런 경우는 될 수 없으며 또 보호자나 개별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가 함께 들어와서 장애인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도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별도 면접이나 신체 검사 등 별다른 입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고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생활 지도도 그 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법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악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정원의 전체 모집 인원에서 3% 내를 선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3항에 의거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거나 북한에서 이탈을 한 주민 또 서울시 고등학교 특례 입학 자격 심사위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자 중에 일반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원의 3% 선발하는 것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 뽑힌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런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들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 배려 모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따로 퍼센트화 하여야 하는 것이죠.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단국대와 이화여자대학교처럼 특수교육 학과가 있어서 이미 이해도가 있는 학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이제 도우미 제도 운영 및 장학금 제도를 당연시하고 있지만 그 밖의 학교에서는
일부 법에 분명히 명명하고 있음에도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대로 형식에 불과해서 공교육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절차적인 도움이 없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보조 인력으로서 최저임금 시급을 주고 일반인 학생이 장애인 학생의 학습을 돕는 사업으로서 대학회장은 장애인의 학교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이니 장애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도가 없이 최저시급을 받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적인 고용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청했으나 궁극적으로 거부당한 여러 사례들을 볼 때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도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각 대학에서 보조기기의 물적 지원이나 취약편의 증진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요. 대부분 오래된 학대 독서기나 조사해보면 점자 단말기, 경직치료기, 높낮이 조절 책상 이 정도를 가지고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했다는 데에 체크하고 있어서 장애학 전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이 학령기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제라고 한다면 그 밖에 성인이 된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자체에는 모든 국민이 나이 성별 장애 이런 지금 정의당이 지금 발의한 차별금지법상 23개의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될 기준에 거의 들어가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장애인 교육도 지원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행을 정해서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이미 수많은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중심으로 예술강사와 평생교육의 어떤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이 공교육에 있어서 관련 법률 그리고 성인이 된 평생학습으로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나머지의 교육은 다 학원법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따가 우리 온라인 약간 이 다음에 토론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만 학원법의 여러 가지 학원에서는 우리 장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일반 아이들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부하고 있고 장애인과 관련된 특별한 학원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학령기 교육은 뻥 뚫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이 아동들에게는 현재 향유권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써있다시피 문화생활과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참여와 통합, 차별과 비차별, 접근성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는 부분인데 일반인은 당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에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영화관 입장이 금지되어 왔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갖추지 못한 미술관과 또 사비를 내고 동네 피아노 학원을 다니자고 하여도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따로 개인 레슨으로 요구하거나 아예 겨절받는 등 지역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무조건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접근 가능한 형태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게 하고 또 TV, 영화, 연극, 다른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활동 서비스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향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서도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인 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제한받아도 괜찮은 범위로 인정하면서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개발하거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작권료를 모두 다 내야지만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지적재산권 접근권은 장애인 간의 형평성에서도 우리 장애인 복지법상 15개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려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조금 쇼윈도식으로 보여주고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구체적으로 아예 문화예술 자체가 접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은 많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방송을 즐겁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방송에서 장애인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수어라든지 이런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유통 자체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의 이 비율 자체가 현저하게 지금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장애인들은 푸념을 하면서 대부분 뉴스 외에는 다른 드라마는 옛날 드라마를 또 보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천적으로 방송사업자는 공익적으로 고주파를 사용하는 국가의 어떤 공공재를 사용하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문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장애인들에게도 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바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프로그램 또 장애인이 방송 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 그 밖에 장애인복지 목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의무 편성 비율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방송과 여러 가지 공익방송들이 섞여서 유지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편성률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KBS와 같이 국가가 모두 다 돈을 내는 국유재산적인 방송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에는 폐쇄자막 방송 100%, 화면 해설 방송 10% 이런 어떤 편성 지침을 지켜야 하는데 이 지침을 올려야 될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공익방송이고 재미있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부 고시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통위의 고시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공사의 지역총국이나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종편들 이런 것들도 마땅히 기본적인 비율을 공영방송보다는 조금 낮지만 지켜야 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또 지키지 않고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밖에 편성 비율을 지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통위가 장애인 방송은 이제 남는 거 그냥 수어나 이런 걸로 바꿔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이 땅에 4,500만 인구 중에 260만 장애인 인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장애인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 그리고 장애인 가족이라고 하면 1,000만 인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라고 볼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교육권과 문화예술 향유권을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이 노동권입니다.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노동권은 원천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의 법인 최저임금법 7조에 대한 문제를 짚고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7조는 모든 국민은 최저임금을 반드시 적용받아야 되되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의 노동은 노동률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퍼센트를 준다든지 해서 일정 비율을 뭔가 지정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펼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염전노예 사건들 같은 것을 보면 인권실태조사단이 염전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분 당사자를 이제 관련해서
처벌,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 방임 이런 것들을 해서 형사 고발을 이 염전노예 고용주에게 하면 고용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월 10,000원씩 계산해서 데리고 있었던 개월수 기준해서 12개월 데리고 있었으면 12개월 12만원 이렇게 입금을 한 다음에 나는 충분히 장애인과 노동계약 즉 고용계약을 통해서 함께 한 것이고 최저임금법 7조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어떤 노동권을 굉장히 폄하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원천적으로 노동의 권리는 노동의 어떤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자아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지원도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고 좋은 작업장 환경하에서 일할 전반적인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장애인은 고용주들이 장애인들의 능력이 적다고 잘못된 추정을 해서 장애인들의 일과 관련된 업무에 실행할 능력을 아예 박탈하거나 만일에 하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상계하고 주는 형식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2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모집이나 채용 및 고용 연장, 승진, 여러 가지 근무환경 조건에 있어서 일반인과 절대 차별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녹이지 못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구직이나 취업, 직업유지, 복직들이 또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자영업을 하려고 하거나 기업 경영이나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경우 또한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공공노동인 장애인을 더 고용하도록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UN 27조는 전 세계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장애인 고용노동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은 개정을 거친 장애인 장고법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에 대해서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장애인 1명을 고용하지 않고 아니면 상시 고용인을 50인을 만들지 않고 최대한 49인을 유지하거나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방법 또한 50인이 넘더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고용을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잠깐의 어떤 임시직 이런 것들로 하는 경우 아니면 아예 1억 원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경우 이런 형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장고법을 회피해 왔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편의시설도 제공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전 규정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원천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진 자는 1급, 2급 문화부 장관의 공인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에 일단 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해야만 하고 문화예술 교육자로서의 어떤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의 이런 수위를 요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예술인 강사라고 별도로 다시 각 재단들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의 자격 제도가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급을 땄지만 1급을 더 이상 딸 의미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실태조사에서도 보다시피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구석구석 평생학습으로 들어가는데 본 자격증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근 들어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인터뷰 이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시행령이 띄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장애인 문화예술가가 직업인으로서 향유되었을 때 그래도 국가가 이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7조와 9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방송으로 보는 대부분의 방송에는 비장애인들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장애인 참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위주로 주로 강제화되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 촉진을 위해서
사업주와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도 우리 국민의 일부로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단체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은 장애인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는 일반인과 장애 아이를 동시에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 만일에 장애인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는 피아노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또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 전반적인 소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 자격증은 없는 상황이고 민간인 자격기본협회에 들어와 있는 자격증은 특수교육 대상 방과후 지도사, 특수교육 실무사, 특수교육 보조원, 장애문화예술 지도사 등 예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도자는 난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장애인들 문화예술인을 등록하는 등록제와 별도로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인력 양성 사업에 상당한 비용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부천시나 이런 곳에서 같은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송파를 예를 들기로 했는데요. 가장 그나마 83만 부천 인구에 대비하는 25개구 서울시 구 중에서 인구 숫자가 가장 많은 구가 송파구고, 송파구가 67만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리고 많은 예술 사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교육으로 한 명의 어떤 미술 치료를 받는데 40분 기준 55,000원 단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장애인 가정에서는 장애인 자녀들을 돌보거나 장애인 아내나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생계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40분 교육에 55,000원 단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단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공되는 단가가 15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이 결코 아니고 그때그때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가 그냥 데리고 있는 치료식 형태의 보살핌에 불과한, 돌봄에 불과한 구체적인 어떤 인력 양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염두에 두게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문화예술 시설이 상당히 심각하게 부족한데요. 전문가들의 창작 공간도 부족하지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어떤 부분도 각 구가 평생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해당 구민이나 시민에 불과한 것이지 장애인 프로그램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송파 역시 송파 여성문화회관이 있어서 여성들에게만 특화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야심차게 구가 준비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요리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하모니카 부는 프로그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역시 구체적으로 대부분 돌봄을 넘어서지 못하는 치료 형식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문화예술 교육의 전체 체계나 소통과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결국에 장애인들이 이제 통합과 비통합, 문화예술의 어떤 교재 개발, 인력 양성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전시회에 가면 자기 키 높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작품을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민간 미술관이나 민간 이런 곳들은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대체적으로 아예 전화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전시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라도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전시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볼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고민은 우리 인간 전반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2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인으로서 대접받고 구체적인 직업도 가지고 부모님의 어떤 결정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결정을 자기 책임의 앞에서 결정하여 왔을 것입니다.
20세에서 65세를 넘어서는 순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기력이 약화되고 정신적으로도 미력이 약화되어 다시 약자로 편집됩니다. 즉 100세 시대에 45년을 강자로 살고 55년을 약자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기본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참여와 통합, 차별과 비차별, 접근성 이렇게 만드는 세계 인권선언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기본적인 규칙이 우리나라 법제에 제대로 녹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구마다 그 구에서 녹여내는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의 부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통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아르부리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